자, 교재 그럼 137조 중개사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통상 두 문제 용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37조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1항 개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하나 된다. 자,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천명했고요. 2항 내려갑니다. 개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을 위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항이 그거고요. 3항 내려갑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는 밑줄이죠. 법인인 개업공사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법인만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예외죠. 자, 그럼 이제 4항 그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 예정지 관할 시공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5항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재교부하나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항으로 잠깐 내려가시죠. 6항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사가 제39조 1항에 의해 업무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자 밑줄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밑줄 긋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 공동사용이 되는데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7항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8조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따져봤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되 그 등록 신청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또는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딱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석에 의존하고 우리가 따져보는 거라고 했어요. 사무소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고 불법 건축물 안 되고 면적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두시고 그럼 중개사무소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설치 원칙은 13조 1항에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 다 해야 된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근데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예외가 뭐냐? 바로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시군구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법인만이 분사무소 설치 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절대 분사무소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원칙과 예외다. 그럼 이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우리 교재 저 뒤에서 지금 제재에서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럼 이중사무소 설치는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등록장소였어요. 이게 등록장소였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죠. 그래가지고 옆 건물이 마침 비었거든요. 그 옆 건물을 더 임차하여 여기서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럼 이거 이중사무소 아니에요? 이중사무소 맞죠? 맞는데 이 옆 건물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럼 무허가 건물이면 이중사무소 피해 가느냐? 역시 못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등록 장소는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중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관계없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파라솔, 천막 등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되느냐?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떴다방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중사무 설치 금지, 임시사무 설치 금지, 둘 다 금지예요. 다 금지인데 독립공간 확보해 그러면 이건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고, 독립공간 확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죄질이 둘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재에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두던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던 제재가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임취.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아요. 이중죄에 걸렸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1입니다. 이거. 그러면 잠시 여기서 제재 잠깐 기억을 살리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중 등록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이중 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양쪽 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양다리에 걸친 거예요. 이게 이중소속이죠. 그럼 이중소속 역시 개공에 하면 필취였고 1-1이었습니다. 그럼 이중사무소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중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중자에 걸렸지 않습니까? 구분되세요. 이중자에 걸리면 1-1이에요. 그냥 1-1이고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은 필취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인데 이중사무소만 임취예요. 이게 이중사무소도 원래 필취였어요. 필취였는데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13조 2항. 요게 들어오면서 임시설물 설치했다가 즉 파라솔 놓고 중개받아 걸렸는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시설물을 임취로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죄질이 비슷한 이중사무소를 내린 겁니다. 임취로. 그럼 조금 좀 구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중록, 이중소은 필취의 1년인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의 1년이라는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임시설물 설치 금지 이거는 이제 조문을 위주로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140쪽에 분사무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법인의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법상의 용어로 가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분사무소를 지점이라 하는데 우리는 분사무소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코자 한다 법인이. 그럼 이때는 설치 요건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인데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은 먼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본점이 여기 있습니다. 광명시에. 그럼 이 법인은 분사무소를 광명시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 227개 시군구에는 되는데 여기 광명시만은 절대 안 돼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1등록 1사무소 원칙, 동일등록관청에는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절대 광명시는 안 된다. 그러면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법인은 시군구가 기준인데 시도별로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시도별로. 있겠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주된 사무소가 여기 광명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도 지부는 저기 용인시에 두는 겁니다. 광명시만 피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충청도 지부는 청주시에 두는 거예요. 전라도 지부는 전주시에 두는 겁니다. 경상도 지부는 저기 창원시에 두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필요에 따라 법인은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이 별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는 한 개수만 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 청약의 사무소가 하나에 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어요. 자,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책임자라 부를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특수법인 따지고 가야 되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재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사무소 둘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특수법인한테는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요건이 있죠. 이거를 배제했어요.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특례규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례고, 그래서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례가 책임자는,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례죠. 그래서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 또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공인중개사 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책임자 요건, 이거에 대해서는 특수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더라. 그 추가되는 요건이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 있잖아요. 이분은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 나중에 교육제도 다시 공부하는데 실무교육 대상 다 나왔어요. 이제 등록 신청하는 자 받아야 되죠. 그 다음 법인의 경우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소속공사로 고용되기 전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소공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대상이 이들입니다. 보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 법인 설치하잖아요. 그럼 둘 때마다 보증입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죠, 이거. 그래서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추가로의 의미 따지고 갑니다. 여기 광명시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기본 보증 얼마 끊겨 있는 거예요? 2억 원 끊겨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법인이 종로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다 1억 추가해요. 또 과천시에 둔다. 1억 추가죠.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둘 때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이 얼마 돼야 돼요? 5억 돼야 되죠.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소 3개소니까 3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여기 종로구 분사무소에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토탈 보증금액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이건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 그래서 분사무소 3개 뒀을 때는 최소한 5억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분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추가되는 요건이에요. 그럼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제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요. 신고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해서 일단 우리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 있죠?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로구 분사무소 이전하잖아요. 그럼 이전 신고 주대내. 이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대내. 또 이 분사무소 사용할 게시, 보증 설정 전부 다 주대내 들어갑니다. 이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도 주대내 들어가요. 그리고 분사무소가 위법 행위했잖아요. 그럼 업무 정지도 역시 주대내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 이 점 주의하시고, 이때 내는 서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이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된다고 그랬죠?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재직증사본 안 내요. 우리 등록할 때도 재직증사본 안 냈죠. 직접 이거 시도의사계, 재직발급 시도의사계 확인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는 법인이 맞잖아요. 그럼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느냐? 역시 법인등기상 증명서도 우리 법상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전자적법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임자가 실무교육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수료증사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말이에요. 등록 신청할 때 신청인의 실무교육수료증사본 들어갔죠. 분사무설치 신고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앞 시간에 했던 고용신고할 때는 교육수료증사본 안 들어갔죠. 헷갈릴만 하죠.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는 직접 지들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미스한 거예요, 이거. 미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앞뒤가 맞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고용신고할 때는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아요. 교육수료증 같은 거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거나 분사무설 신고할 때 낸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사본 들어와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사본 안 냈죠. 등록 신청할 때는요, 보증관계증서사본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보증은요, 등록번호가 있어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에가 안 냅니다. 근데 분사무설 신고할 때 이걸 내죠. 왜?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요거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자격증사본 내느냐 안 내냐 이거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묻네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 분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게 내는 서류예요. 내는 서류고, 다음에 이제 이거 신고 들어갈 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있죠?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내용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 신고필증 교부는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이 일단 7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내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필증이 일단 이제 내용에 적합하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이때 신고필증 나갔어요. 그럼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놓고 업무 시작하면 되는데, 이거 신고였죠. 신고였으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맞겠네요.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은 협회에다 이 사실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종로구에 분사무 설치하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렸죠. 그럼 종로구청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지 직원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네 관내로 분사무 설치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면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10일까지 해주면 되고,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 그럼 그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업무 개시하면 되는데, 이 분사무 신고필증 원본, 재직증 원본, 그 다음에 보수 요일표, 보증설정 증명서를 게시하고 업무 개시하면 되죠. 이때 신고필증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분실하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훼손했다. 역시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수수료 납부사에 다시 우리가 나오는데, 잠깐 수수료 납부사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다 나왔어요. 우리 법상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사유 다 나왔는데, 우리 응시 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냈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냈죠. 또 등록 신청 수수료 있었잖아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죠. 그 다음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역시 수수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 납부 사유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증과 관련이 있어요. 증. 이거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이에요.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표 있잖아요. 암기표의 이 부분, 지금 현재 그 암기표 번호 24번에 있죠. 수수료 납부 사항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증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그렇게 암기합니다. 증 관련이 있다.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두시고, 이 부분을 작년에 물어봤는데 아주 우리가 많이 속았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30회 때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래 놓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응시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그 응시수료는 뭘 내냐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를 내는 거예요. 다음에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하잖아요.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 이렇게 암기합니다. 증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까지 다 봤어요. 그럼 교재 144쪽을 볼까요? 서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분삼 설치 신고 서식이 있죠. 그럼 우측 상단에 처리 기한은 7일로 돼 있죠? 7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요. 전화번호 쓰게 돼 있고, 본사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지 다 쓰게 돼 있네요. 본사가 주된 사무소를 말하죠.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분사무 소재지, 책임자의 성명, 그 다음에, 이거, 주민등록번호 다 쓰게 돼 있고요. 주소,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시도도 표시하네요.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명칭이 따로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된 사무소 명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종로구에 분사무 설치하게 되면요. 이때는 삼성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종로 지점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사무소 명칭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인 제출 서류 참고해 두시고, 이거 수수료 납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고 서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8회 때인가 이걸 물어봤죠. 다음 중 분삼 설치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정답이 분삼 설치 사유였죠. 사유 신고서에 쓰는 내용 없죠. 사기치려고 이런 거 쓰라는 얘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삼 설치 사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사기치려고 이거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삼설치 신고 서식 내용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옆에 그 신고필증 서식 있죠. 보시면 그 145쪽에 지금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이는 란이 있죠. 여기 사진 붙이는 란은요, 책임자 사진 붙이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니까 이제 법정 서류에 설치 신고 들어갈 때 사진 없잖아요. 사진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책임자의 사진 한 장 내게 돼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내줘야 돼요. 3.5 곱하기 4.5 사이즈. 그 다음 이제 그 신고필증에 들어가는 내용은 성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들어가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사무소인의 등록번호 들어가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다 표시돼요.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생년월일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분사무소 등록인장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등록증하고 마찬가지로 이 분사무소 쓰는 도장이 바로 이거다 하고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거기다 꽝 찍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한 인장이 변경된다. 그럼 옆에 변경 인장을 이제 거기다 찍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변경 등록을 들어갈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도장 찍란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신고필증 서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참고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럼 이제 조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해 개업공사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146쪽에 공동사용 방법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잠깐 거기 보시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다른 색깔로 써 있죠. 그 부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줄을 쫙 그어놓고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여백 밑에다가 공동사용신고 X라고 메모하세요. 공동사용신고 X.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실래요? 공동사무소. 전에는 이걸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죠. 합동법률사무소 그러듯이 이제 합동사무소가 지금 법원 앞에 가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이게 사무소인데 이 사무소를 A 개업공사, B 개공, C 개업공사, D 개업공사가 같이 씁니다. 그럼 2인 이상의 사무소를 같이 쓴다.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때 지금 조문을 다 읽어봤는데 인원수 제한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별에 따른 제한이 있느냐. 종별 제한. 종별이 같아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이에요. D는 분사무소입니다. 그래도 공동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 C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겠죠. 중개인은 사무소를 같이 쓰더라도 자신의 업무지역 외의 것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별 제한도 없다는 거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방법 어떻게 되느냐. A, B, C, D가 이제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했어요. 임차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 되는 겁니다.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개설 등록을 들어오거나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함으로써 이제 공동사용 가능한데 이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법 예고할 때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을 확정시키면서 이걸 삭제해버렸는데 그래서 공동사용 신고는 없고 대신에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돼요. 등록 서류, 이전 신고 서류에다가 뭐가 더 들어오냐면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 있죠.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으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의 승낙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개공의 승낙서다. 그럼 공동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상 사무소를 이렇게 같이 쓰게 됐을 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모두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 있죠? 이건 개공이 개별적으로 모두 이행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 부르고 있어요. 개별적 운영의 원칙.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다 각자예요. 다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의 등록 다 따로, 게이시도 다 따로, 나아가서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의 고용도 다 따로 해요. 그 다음에 상호 있죠? 다 따로 해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어떤 특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특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사용을 잘 안 했던 거죠. 다만 악용만 해왔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어떻게 지금 공동사무소 악용을 해왔냐면 이렇게 악용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사무소 운영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업무정지 먹으니까 다른 개공 B 있죠. B로 하여금 여기다 이제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 있는 자를 고용해갖고 여기다 걸게 하고 자신은 일하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무소를 운영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서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13조 6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단시켰냐면 자, 이 A 개업공사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승낙서. 공동사용에서는 승낙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 대고 등록 새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등록이 안 되니까 이 A가 다른 개업공사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시혜중개사무소로 옮기는 겁니다. 본인이 업무정지모근자가 이름으로써 공동사용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이전할 수 없어요. 이거 다만 이미 A, B, C, D가 공동사용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이때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제외인데 어쨌든 업무정지 먹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서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을 하거나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 안 됩니다. 이걸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근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중개사무소는 계속 열어놔야 되잖아요. 내가 업무정지 먹었다 이걸 닫아놔버리면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A가 여기서 이 사무실에 업무정지 먹었다. 그럼 이 사무소에 계속 중개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가 폐업 신고해버려야죠. 폐업 신고. 그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그러니까 A가 업무정지 먹었는데 자기 등록을 계속 살려두면 이 사무소는 절대 등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폐업 신고해버려야죠. 폐업 신고하고 B가 걸어야지. 그리고 A는 일하러 나오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 공동망, 정보망을 보면 쪽지가 딱 와요.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는 10중 8구는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폐업 신고하고 자격증 있는 분을 걸려고.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였고, 이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추정되죠. 일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또 대형화 시킬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분업화도 가능해요. 토지 전문, B는 상가 전문, C는 오피 전문, D는 아파트 전문. 이렇게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절세 방안으로 공동사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장점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공동사무소의 가장 큰 약점은 광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광.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4명이 모이면 1명은 팔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치매 예방을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148쪽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5개 광고물, 중개대상물 광고 이 부분을 들어가는데 조문이 지금 너무 많이 실려 있죠? 조문이. 그래서요, 이거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까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조문이 너무 많아서. 그럼 150조 중개사무소의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을 놓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사실은 그들은 못 잡고 개공에 대한 규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자, 그럼 명칭 규정인데 거기 그 150쪽에 양괄호 1번 개업공인인사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제목 밑에가 바로 우리 법 18조 1항이 실려있네요.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사무소 명칭의 밑줄이에요. 공인인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것도 밑줄이에요.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1쪽 옆 페이지로 가서 5개 광고물 설치가만 나와 있죠. 거기 성명표기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18조 3항이 실려 있는데 우리 뭐 성명표기 부분을 보시면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없으나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고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표적이 된 책임자, 이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지금 18조 1항, 18조 3항을 읽어봤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8조 1항에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잖아요.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얘기하죠.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꼭 써야 됩니다. 사무소 상호를 정할 때는. 근데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공사협정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못 씁니다.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인과 공인중개사 기업공사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다.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못 써요. 그 다음 18조 3항에서는 기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한대요. 그럼 5개 광고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수막도 있고, 간판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5개 광고물은 오직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입니다. 그래서 간판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 있는데, 주간판 정도 쓰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판 실명제라고 그러고 있어요. 간판 실명제.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간판을 보시면 쬐끄맣게 전부 다 대표하고 성명 써 있죠. 그래서 5개 광고물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분사무소는 누구 성명이에요?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소 명칭인 둘 중에 하나를 5개 광고물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성명 사이즈도요, 전에는 정해줬었는데 현재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성명은. 자,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사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한다. OX? X예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성명 쓰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죠. 사무소 명칭은 둘 중에 하나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5개 광고물 설치할 때 성명 표기하라고 했어요. 물론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설치한다면 성명을 꼭 써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기업공사가 아닌 자란 말 나와 있죠? 아닌 자. 기업공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를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공사가 아닌 자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저는 명칭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그럼 명칭사칭한 자 있잖아요. 이 자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1-1이에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제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을 위반했잖아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썼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다. 그럼 이거 원래 사칭인데 중개인은 현업을 하는 개공이기 때문에 봐줬어요. 명칭 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성명 표기하지 않고 허위 표기했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이 그런 명칭을 위반한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사칭이 있잖아요. 우리가 첫 주에 자격 사칭을 공부한 적 있죠? 그러면 자격을 사칭한 자 어떻게 되느냐? 자격을 사칭한 자도 처벌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그럼 역시 1-1이었죠. 그래서 우리 법상 사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명칭을 사칭하든 자격을 사칭하든 이때는 1-1이다. 그러니까 아닌 자는 1-1이에요. 근데 개공이 명칭을 위반은 100과입니다. 그 점 믿으시고. 그럼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누가 명할 수 있느냐?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 말이에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간판 철거 명령. 거기 그 151쪽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등록관청은 이렇게 출발했죠. 거기 등록관청의 밑줄. 규정을 위반하는 개업공사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시도에서로 바꾸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만약에 철거 명령 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불이행했어요.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죠. 이걸 갖다 민사집행법으로 바꿔내고 그랬죠. 아주 치사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사무소에 대한 명칭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한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150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 가는데, 거기 지금 철거, 표시 광고로 지금 가는데요. 이 부분. 이게 5개 광고물하고 표시 광고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광고란 말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광고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그야말로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표시 광고란 말이 등장했는데, 이 표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상품의 구성 성분, 효능, 주의할 사항들 들어가 있죠. 이게 표시예요.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 그러니까 신문, 잡지, TV,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광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거기 152쪽에 말이에요. 개업공인인사 가능.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해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사는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라든가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을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중개보조원을 광고에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전에 우리 개공이 광고 나가면서요. 담당 그래가지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사항 명시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시행인데 어쨌든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명시할 사항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4가지 명시하는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돼요. 명예 동그라미. 소지지 나가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지지, 소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락처 나가야 돼요. 연의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니은, 개공사의 성명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의 동그라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 바꾸면 성명소연이에요. 성명이 뭐라고요? 소연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광고 나갈 때 명시해줘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 실명제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사의 성명 무조건 나가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명칭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지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개설등록번호 같은 것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죠. 이게 입법 예고할 때 이것도 있었는데 개설등록번호 명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명소연으로 암기합니다. 4가지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신설이 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는 위 1회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터넷 광고 나갈 때 있잖아요. 네이버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거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소재지, 면적, 가격. 근데 이제 소재지 같은 거는 이제 확실하게 명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호수 같은 거. 이거 다 명시해버리면 결국은 물건 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방어하는 것도 기술인데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다시 이제 이거 종류별로 이제 정하게 일단 돼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제 지금 153쪽에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이번에 이게 신설된 건데, 자, 보겠습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의 밑줄이에요. 그래서 부당 표시 광고의 유형, 지금 나열이 돼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나열이 됐는데, 기억을 봅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밑줄 긋고 존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존.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광고한다는 얘기죠. 허위 광고. 요즘 뭐 일부 지역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니은,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밑줄 긋고 다째 동그라미.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과장되게 밑줄 그시고 과자에 동그라미. 다음에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에 밑줄 긋고 해자에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안 된다. 피해 밑줄.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친 게 존다과해예요. 존다과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존다과해.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게 8월 달부터 물론 시행인데 부당 표시 광고가 금지돼 있어요. 우리 개공원 광고할 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광고하면 안 되고,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가격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장되게 한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인테리어다 올 수리했다. 이렇게 좋은 집이 없다. 과장되게 하는 광고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광고 안 돼요. 이게 부당 표시 광고 유형입니다. 그래서 존다과해로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신설됐으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이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의 범주에는 중개보조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다음에 소공사도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개공만이 광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토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개공이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럼 부당 표시 광고를 했다. 개공이. 그럼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제재도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존다과해가 어디 있냐면요. 암기표. 그 암기표 존다과해 9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거기에 쭉 내려가면 부당 표시 광고라고 있죠. 거기 마지막에 존다과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이걸 시행이지만 일단은 제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뭐예요? 100과.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감 잡혀요? 근데 부당표시 광고는 100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부당표시 광고하면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구분을 또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요. 모니터링 제도가 있어요. 154쪽에. 거기 그 154쪽에 우리 참고 부분이 있죠. 이게 이번에 또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이해는 해둘 부분이 있어요. 거기 1번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54쪽 지금 참고 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인터넷을 이용한 중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제 18조 2의 규정에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밑줄자. 그러니까 이거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일단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2번이죠. 국토부 장관은 위 이러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밑줄 쫙 긋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쫙 긋고. 누가요? 국장이.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 이자는 우리가 지금 광고를 주로 네이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 다음, 뭐, 그다음 다 피터팬의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보입니다. 그럼 이자들에게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게재, 추가 정보의 게재 이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쫙 긋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사항을 준수한지 여부에 대하여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이자에게 야, 자료 좀 보내봐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국장이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죠, 이거. 그럼 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리냐? 국장이 때리죠,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거 네이버에서 안 보냈다.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과태료를 국장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부당 표시 광고는요, 개공이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해 저는 광고 일단 시험에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제재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항은 무조건 주의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렵지만은 조금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이 나오고 있죠. 이제 법제 20조. 그럼 표시광고 다 받고 이제 법제 20조 오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1항. 계획공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 밑줄 긋고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 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밑줄이에요. 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2항 내려갑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관할구역 외로 관계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이게 바로 2항이고 3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계획공사나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일을 행한다. 자, 밑줄이에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기본 조문들을 모두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십니다. 이전을 보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검토할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 관련해서는 여기가 광명시입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하다가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마침 옆 건물이 왔으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광명시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고요. 이제 광명시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자, 강남이 다시 뜬다니 서울 강남구로 가자. 그러면 이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죠. 그 다음에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검토해 보는데 일단 중개인은 오늘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국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중개인 물론 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해버리면 결국은 중개인은 얼마든지 업무지역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중개인 갈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개인을 메뚜기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휴업기간 중에 우리 사무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도 우리는 사무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계속 발생되죠. 그럼 싼 곳으로 옮겨낼 수 있겠네요. 그럼 휴업기간 중일지라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됩니다. 기본적으로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조문은 다 읽어봤으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에요. 절차는 사무소부터 먼저 옮겨요.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기한은 며칠이었어요? 10일. 10일입니다. 그러면 신고 위반이니까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겠네요.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은 문제가 없어요. 동일 등록관청이니까.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서류 한번 봐두는데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재교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암기 표현 없지만 등사로 일단 기억할 거예요.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증명서 첨부에 들어간다. 그럼 등록증 재교해줘요. 처리기한은 일단 7일이고 신고서상. 그 다음에 이거 신고였죠. 공인인증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야 돼요. 신고니까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야 되죠. 문제 없어요.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입니다. 이번엔 광명시에 있던 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는 먼저 이사를 가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등록증을 재교해줘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기한은 당연히 10일이겠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때 관할, 조문 읽어봤죠? 간 곳에다 한다. 이건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가 똑같죠. 그래서 강남구청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간 곳에다가 이자를 우리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죠. 그럼 광명시장은 종전 등록관청이죠. 이전 전 등록관청. 그러니까 종전의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자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7일 내에 재교육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특이한 절차가 서류 송부가 있어요. 완전히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하면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때 이 서류는 나중에 이제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보내줍니다.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있죠? 다 보내줘요. 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다 보내줘요. 그럼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자가 광명시에서 강남구로 사무소를 옮긴 이유가 광명시에서 위반행했던 거예요. 도망간 거죠?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럼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누가 때리느냐? 이전 후 등록관청에 때려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종전 등록관청에서 위반했지만 서류를 이전 후에서 받았으니까 이자가 전부 다 행정처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니까 역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는 통보해 줘야 되죠. 자, 이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분사무소 이전은 이제 여기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일로 옮기는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종로구에 있었어요. 그럼 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지 짐작되시죠? 분사무소 이전 절차 똑같아요. 이전은 먼저 하죠. 신고 들어가요. 그럼 신고 필증을 재교해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똑같겠죠? 관할 어딘지 아시겠죠? 종로구청장이 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자에게 들어가야 되고, 이때 이제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신고필증 원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가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필증 재교받고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겠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지금 광명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종로구청장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이나 강남구청 둘 다 모르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사실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사무소는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지체 없이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 꼭 남겨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할 것, 관할구역 외로 관계는 이전 등록관청이 할 것,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차츰차츰 이제 서류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고요. 이전은 잘 물어봅니다. 그럼 그 간판에 자진 철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